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MM, 우리나라 해운업종의 대표주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3프로TV에 출연해서 HMM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좀 축약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좀 일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HMM의 최근 실적 굉장히 눈이 부시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Q하고 2Q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죠. 3Q에는 매출이 3Q 예상으로는 매출 3.5조 이상, 영업이익 2조 이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2021년 연간으로 보면 연간 매출은 12.5조 이상, 영업이익은 무려 6조 이상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의 실적은 낼 것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12에서 13조, 영업이익도 5조에서 6조 정도. 그래서 내년까지 상당히 실적상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Operating Profit Margin, OPM,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거의 50% 지금 수준에 이미 도달했고 3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를 넘었을 것 같고요. 컨테이너 운임 추이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해서 좋습니다. 지금 미국 롱비치 항구 근처에 있는 사진인 것 같은데요. 배들이,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해서 하역 작업을 하지 못하고 수십 척이 늘 이렇게 항구 주변에 머물러 있다가 순번이 오면 들어가서 하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지금 신문에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선사들의 선박 회전율은 좀 떨어지지만 또 운임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굳건하게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맨 좌측에 2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프 모습을 봐도 상당히 운임 지수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업황은 이렇게 좋긴 한데 지금 HMM의 주가 추이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 5월 말쯤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렇게 우하향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3만원 밑으로 떨어져서 29,100원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HMM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머스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코 쇼핑홀딩스 중국 회사도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하락세. 그다음에 하팍로이드 독일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도 9월 달 들어서는 주가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대만의 양밍 마린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운 업황 지표상으로 숫자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좀 부진한 양상에 대해서 우리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중국의 전력난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서 중국발 교역량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인플레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각국들이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에 소비가 좀 둔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물동량 증가세가 좀 완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운임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는 쭉 오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피크아웃 양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런데 글로벌 해운 업황이나
아니면 지표가 저렇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우리 HMM의 이제 일부 주주들은 회사의 그 연구체 문제가 여전히 주가를 압박하고 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연구체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아니면 연구체를 보유하고 있는 산은의 입장이 애매해서 그런 점들이 어떤 그 공매도 증가나 아니면 아직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이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 솔직히 저는 뭐 이 HMM의 연구체라든지 아니면 이 연구체가 뭐 공매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HMM의 이제 많은 주주분들은 이 연구체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HMM의 연구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체 이 표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연구체에 대해서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체 글자 그대로 이제 연구채권이죠. 이걸 왜 이제 연구채권이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만기가 30년입니다. 뭐 만기가 이렇게 길다고 해서 뭐 연구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연구채를 발행하면 발행기업은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연구채도 어차피 채권인데 만기가 길기는 하지만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한다?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환권이 발행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이 발행회사의 그 의사에 따라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행회사가 나 만기 한 번 더 연장할게 그러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0년씩 연장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연구의 원금을 갚지를 않고 이자만 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구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연구체에는 이자 스텝업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뭐냐면 이 연구체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년이나 5년 뒤부터는 그 이자율이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점프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몇 년 단위로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이자가 이렇게 계단 올라가듯이 튄다고 해서 스텝업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5% 발행금리로 연구체가 발행이 되었는데, 한 3년이나 5년 뒤에는 7%로 뛰고, 뭐 또 이제 뭐 몇 년 뒤에 9%로 뛰고, 뭐 이제 9%까지 뛰었으니까, 많이 뛰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뭐 어떤 그 시장 금리의 변동, 시장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변동 폭을 이제 뭐 가산해 주는 식으로 이런 식의 조건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3년 또는 5년 뒤에 한번 스텝업을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또는 5년 뒤에 최초로 금리가 껑충 뛰게 되는 스텝업 시점에는 회사를 조금 뭐 말하자면 배려해 준다고나 할까요? 회사가 연구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을 콜옵션이라고 하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콜옵션,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최초 스텝업 시점이 되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무지막지한 그 어떤 그 금리 그 부담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연구채권이 아니고 실상은 3년 내지 5년 만에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 3년 또는 만기 5년짜리 회사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 연구체 발행 금액을 온전하게 모두 다 자본으로,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잡혀 있을지라도 자본으로 간주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조기에 갚아야 되는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연구체 발행 금액의 50% 이상을 그냥 부채로 간주를 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HMM 같은 경우는 이게 발행 연구체가 지금 상당히 좀 꼬여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대부분 일반 연구체가 아니라 연구 전환사채로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환사채 CB, 컨버터블 본드 이제 잘 아시죠? 이 투자자가 주당 전환 가격대로 주식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구체 원금이 100만 원인데 발행할 때 전환 가격은 5,000원으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이 사채 원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다오 그러면 주당 5,000원으로 해서 200주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시장 시세가 15,000원이라고 하면 주당 10,000원의 차익을 투자자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연구체가 아니라 연구 시비로 발행됐기 때문에 지금 좀 문제가 꼬여 있는 형태인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연구체 발행 내역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191회부터 197회까지 거의 다 CB고, 요거 193회만 신주인수권부 사채 BW로 되어 있는데, 이 BW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처음에 정한 그 가격대로 그 신주를 발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CB하고 본질적인 속성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 가격이 거의 5,000원입니다. 191회만 7,173원이고 거의 5,000원이거든요. 자, 보유기관은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이자율은 발행금리는 3%인데 발행 5년 후부터 스텝업이 되어서 6%로 바뀌게 되고 7년 후부터는 0.25%가 가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초에 이게 이제 17년도 발행분 요거는 5년 뒤니까 내년부터 이게 내년에 스텝업이 오고 내년 이후로 이제 해마다 계속해서 스텝업 시기가 이렇게 도래를 하게 됩니다. 스텝업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그 콜옵션 조기 상환을 콜옵션으로 조기 상환을 하든지 하지 않게 되면 금리가 스텝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는 뭐 지금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자기들은 이 회사를 민영화를 시켜야 되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나중에 민영화를 할 때 HMM을 사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자기들이 주식 전환한 지분에 뭐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서 지분 매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조기 상환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발행 물량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당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지금 올해 반기말 기준으로 연구체 발행 잔액은 3.28조인데 191회부터 197회가 모두 주식 전환 청구 기간이 이미 개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행 조건으로만 보면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가 지금 당장이라도 주식 전환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뭐 3만 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만 원 정도 되고 전환 가격은 5천 원이니까 우리 일반적인 CB라고 하면 벌써 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 매각을 해서 차익을 챙기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지금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에 주식으로 이 3.28조 원어치를 모두 주식 전환하면 6억 2천만 주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발행 주식 총수가 4억 주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도 더 큰 물량이 발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가 이것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 매각할, 시장에 그냥 단순히 시장에다가 이 물량을 던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이걸 이제 어떤 원매자 민간 기업에다가 넘기든지, 뭐 아니면 뭐 블록딜 형태로 뭐 잘라서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 블록딜 형태로 잘라서 매각을 할 가능성, 뭐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어떤 식으로 처분을 하든지 간에 산업이나 해양진흥공사가 주식으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아니면 주식으로 전환을 해버리게 되면
그 오버행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주들이 연구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고, 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연구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대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들려달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회사 속에서 CEO의 그 주주 메시지라는 형식으로 해서 주주들한테 레터를 쭉 날렸습니다. 그 레터를 얼마 전에 제가 그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읽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안타깝고도 아쉽다. 이 회사에서 주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된 목적도 이제 사실은 이 CEO 그 레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CEO 레터의 첫째에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으로 배당을 포함한 주주 친화적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또 배당을 하겠다. 상당히 좋은 일이죠. 뭐 배당을 포함한 주주 친화적 정책, 뭐 어떤 게 더 추가로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배당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배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HMM이 이제 과거에 엄청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누적 결손금이 지금 현재도 뭐 4조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있죠. 그래서, 누적 결손이 있게 되면 그 배당을 못 합니다. 상법상으로 그 배당 가능 이익을 산출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재무상태표의 뭐 순자산 가액에서 뭐 자본금을 빼고 뭐 누적되어 있는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준비금을 빼고 뭐 또 미실현 이익을 빼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상으로 누적 결손이 뭐 4조나 지금 되는데 배당 가능 이익이 산출되어서 나올 리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회사 누적 결손이 4.4조다. 그리고 올해 말 결손은 결산 시점에 가서 확인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이 2021년 10월 아닙니까? 지금 반기 재무제표, 올해 1Q, 2Q 반기 재무제표까지 이미 다 그 공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주주 레터를 보내면서 20년 말 기준의 결손금 숫자를 이렇게 레터에 담아서 보낸다? 정말 무성의하고 성의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HMM이 그래도 한 3천억 정도 단기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만큼 그 단기 순이익만큼이 그 이익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결손금을 까게 되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상반기에는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4.4조에서 상반기까지 계산하면 누적 결손이 4.1조 원까지 줄었는데, 하다못해 그 상반기까지에 이미 공시된 재무제표상의 숫자라도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 최신 숫자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지금 무슨 비상장 회사도 아니고 2020년 말 기준 결손금을 또 제시하는 것도 너무 성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부 기업들은 이미 3분기 잠정 결산들을 다 공시를 했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3분기 결산을 공시를 다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HMM 같은 경우도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을 논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래도 3분기까지의 그 회사의 잠정적인 숫자를 가지고 3분기까지의 대충 추정되는 어떤 결손금 규모를 제시를 하고, 지금 현재와 같은 그 이익 그 추세라고 하면 4분기 지나서 올 연말이면 뭐 결손금이 완전 해소되지는 않고 잔존 결손금이 또 존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올해까지는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지금 생각으로는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그 올해 그 배당 가능 이익은 좀 어렵지만 내년에는 배당 가능 이익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배당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최신 데이터를 좀 풍부하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주들한테 제시해 주는 게, 그게 그 CEO의 주주 메시지고 또 IR이고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지금 공시되어 있는 숫자조차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작년 말 기준의 숫자를 들이대면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네 없네 이걸 논하는 것은 회사의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체 상환 계획에서 2002년 그 스텝업이 돌아오는 게 191회 연구 전환 사채가 스텝업이 되는데, 스텝업이 도래하는데,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나중에 뭐 다시 안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기 상환 청구권 행사 검토 중이다. 오케이,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다만 연구체가 주식 전환되지 않고 상환이 되게 되면 부채가 아닌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 비율 악화가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만뿐만 아니라 또한에서 또 사족을 붙여놓았는데, 회사가 조기 상환을 청구하더라도 사채 인수권자 측에서, 즉 산은에서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전환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년에 HMM 예상 당기 순이익이 4조 원대입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4조 원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5조 원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내년에도 수조 원은 달성할 것 같습니다. 후내년에 4조 원대 예상되지만 4조 원이 될지는 않더라도 몇 조는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이 회사에 다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 내에 이익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21년과 22년에 총 9조 원의 그 자본 증가 효과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191회차 내년에 스텝업 도래해서 6천억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자본 감소는 6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자본 증가 효과는 거의 9조 원인데 자본 감소 효과는 6천억이 되는 겁니다. 겨우 지금 191회차 내년에 스텝업 돌아오는 거, 스텝업 도래해서 이거 상환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본 감소 효과가 발생되어 가지고 무슨 부채 비율 악화로 재무 비율 악화가 예상되네 어쩌네 찡찡대는 소리를 CEO 메시지에 담아 넣는 그게 사실 저로서는 조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쉽게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할 말로 3.28조 앞으로 5년, 6년 동안에 스텝업 시기가 다 6년 동안에 5년 동안에 도래하는 거 그거 다 합쳐도 3.28조인데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그 자본잉여금 증가 효과가 올해 내년 또 후내년 쭉쭉 해서 올해 4조 내년에 뭐 몇 조 후내년 몇 조 이렇게 가게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자본 증가 효과가 얼만데 해마다 몇 천억씩 이렇게 그 자본 감소 효과가 발생되는 걸 가지고 재무 비율 악화를 논하다니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수긍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연구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발행 당시에 그 자본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연구체를 상환을 하게 되면 부채 감소가 아니라 자본 감소가 되는 거 그거 맞죠. 그런데 그게 한 방에 몇 조씩 자본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몇 천억씩 자본 감소가 되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것은 그것에 10배씩이나 지금 벌어들이게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재무 비율 악화 운운하는 것은 아주 나쁜 시각으로 보면 어떤 저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HMM의 반기말 부채 비율이 14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14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을 포함한 재무 비율은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체를 그때그때 다 조기 상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거기다가 CEO 메시지에다가 왜 집어넣느냐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회사 입장을, 회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은 좋은데, 무슨 뭐 부채 비율 상승으로 재무 비율 악화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걸 주주들이 알고 계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물론 이제 산은이 회사 쪽에서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연구체에는 전환권에 우선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산은 쪽에서 주식을 전환하겠다면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뭐 100번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도 그 산은과 그 협의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산은 쪽에서는 이미 올해 6월 달에 190회 연구체가 아니고 일반 시비 3천억 원어치를 주식 6천만 주로 전환할 때 이걸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뭐 배임이 될 수 있느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를 이동걸 회장께서 하셨죠.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뭐 이동걸 회장 입장에서는 뭐 혹시라도 배임 그러면 좀 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식 전환하는 거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결과적으로 주식 전환하는 게 회사의 뭐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처음에 그 HMM에 자금 지원을 해서 이 회사를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을 한 거라고 하면, 정부나 산은이나 산은 차원에서 HMM하고 대화를 해서 주식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도 산은이 우선권 주식 전환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로서는 회사의 어떤 그 조기 상환 의지를 산은 쪽에 계속 이야기해서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을 회사 의견을 좀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재무 비율 악화니 어쩌니 이 연구체 조기 상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주주 이익이라든지 그 주주 그 가치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하든지 부정적인 효과만 뒤에 계속 갖다 붙인다는 것은 회사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CEO 메시지를 보고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그 CEO 메시지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막 희망을 주주들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 주주 가치에 대한 그 의지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왜 저렇게 특히 연구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를 하고, 또 결선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회사에서 그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좀 더 풍부하게 어떤 주주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툭툭 던지듯이 하고 옛날에 업데이트도 안 된 자료 를 던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기껏 조금 자본 줄어드는 걸 그걸 가지고 재무 비율 악화라니요. 하여튼 제가 약간 뒷부분에 약간 흥분을 했는데, 저는 HMM 주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주가 아니라도 CEO 메시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